옳지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시험에 나오는 내용 이 안에 다 있다. 사이다 윤쌤 시험 특강 저는 미라클 사회 역사 윤쌤입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6단원 들어가는 시간이네요. 오늘 정리하실 부분은 6-1 우리나라의 영역이라고 하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영역이 뭐냐?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뭐가 있느냐? 각각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렇다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영역, 우리나라 땅은 어디고, 우리나라 바다는 어디고, 그다음 우리나라 하늘은 어디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이지, 배타적 경제 수역의 특징까지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내용들이 딱딱 있어요. 추상적인 내용이나 막 여러분들이 애매하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명확하게 딱딱딱 중요한 것들이 나오니까 완전 집중해서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교환 준비된 친구들은 지금부터 집중하시면 됩니다. 1번, 영역의 의미와 구성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영역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 있잖아. 내 파워가 미치는 범위. 우리 강아지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강아지 산책시키면 강아지들이 특히 남자 강아지들 다니면서 계속 오줌 싸고 다니잖아. 그걸 뭐라 그러냐면 영역 표시라고 하는데, 영역 표시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 내 구역이니까 다른 개들 넘보지 마라 이런 의미잖아요. 영역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력, 핵심 권력을 우리는 주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한 국가의 주권이 영향력을 미치는 그 범위 전체를 우리가 영역이다, 한 국가의 영역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영역이라 하는 거는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니까 그 나라 국민들이 살아가는 생활터전이 될 것이며,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위협으로부터 보호되어야 되는 공간이겠죠. 뭐 이거는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렇다면 영역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영역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영토.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땅이다라는 거지. 두 번째, 영해.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 세 번째, 영공.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하늘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부터 정리를 할 거야. 영토, 영해, 영공 하나씩 지금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영토부터 출발할게. 영토라 하는 것은 땅을 말하는 거야. 어렵지 않죠? 한 국가에 속한 뭐의 범위이다. 육지의 범위. 땅의 범위를 우리가 영토라고 얘기하는데, 굳이 우리가 이제 물론 영역에 들어가는 영토, 영해, 영공이 다 중요하겠지만 굳이 따졌을 때 영역의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영토야. 이유는 단순해. 사람들이 바다 위에 떠서 살거나 하늘에 떠서 살진 않잖아요. 땅을 밟고 살아가고 모든 산업시설이라든지 생활 기반이 전부 다 땅 위에 있으니까 세 가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영토인 거야. 자, 그렇다면 옆으로 넘어가서 그러면은 A라는 국가의 영토가 있고 B라는 국가의 영토가 있고 C라는 국가의 영토가 있고 막 그렇겠지. 그러면 영토 간에 뭔가 선을 잘라줘야 될 거 아니야. 국가 간의 영토의 경계가 되는 그 선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국경선이라고 하고, 국경선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각 국가 영토의 면적과 형태가 결정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어려운 말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만한 땅이 있다고 치자. A 국가 땅, B 국가 땅, C 국가 땅. 만약에 국경선이 직선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면은 이렇게 각 국가의 땅의 면적은 이렇게, 모양은 이렇게 될 것인데, 뭐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다시 국경선이 설정됐어. 이렇게 설정되고 뭐 이렇게 설정됐어. 면적도 달라지고 형태도 다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국경선이 어떻게 설정되느냐는 각 국가의 영토의 면적과 형태를 결정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 어떻게 국경선을 정할 것이냐. 국가와 국가 사이의 국경선의 설정은 어떤 자연적인, 그러니까 지형을 가지고 결정을 하기도 하고요. 딱 뭔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국경선으로 설정할 만한 어떤 자연적인 요인이 없을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그냥 국가 간의 어떤 인위적인 요소를 가지고 국경선을 정하기도 해요. 그러면 자연적인 요인이다. 그럼 뭐가 있을까? 대표적인 게 이 나라하고 이 나라 사이에 되게 험준한 산맥이 있어. 그럼 그 산맥을 경계로 해가지고 국경선을 정할 수도 있고, 호수를 경계로 할 수도 있고, 강을 경계로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자연적인 요인인 거예요.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 그 다음에 인위적인 요인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사회 1에서 배웠잖아요. 위도, 경도. 위선, 경선 같은 말이야. 위도, 경도를 가지고 국경선을 설정하거나, 그 다음에 뭐 또 국가 간의 어떤 합의를 통해서 여기를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선을 긋고 여기를 국경선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합의가 되었으면은 그 합의를 가지고
국경선을 설정을 하기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에는 특별히 외울 내용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가서. 자, 그렇다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국가들의 이제 영토 면적을 가지고 국가들의 특징을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다들 아시다시피 지구상에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영토 면적이 넓은 국가가 있는 반면에 정말로 우리나라도 작지만 우리나라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은 국가들, 영토가 좁은 국가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영토 면적이 넓은 국가, 그러면 어떤 국가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면적 제일 넓은 나라가 러시아. 앞글자만 쓸게. 두 번째로 넓은 나라 캐나다. 세 번째로 넓은 나라 미국, 네 번째로 넓은 나라 중국. 이런 나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얘들아 교환해 보면은 뭐가 있냐면 브릭스라고 쓰여져 있을 거야. 영어로 쓸게요. 브릭까지는 보통은 대문자로 쓰고 끝에는 S를 소문자로 쓰는데 브릭스는 특정 국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토가 굉장히 넓어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나라, 묶어가지고 브릭스라고 불러요. 각 국가들의 영어 스펠링의 앞글자를 딴 건데 이게 어떤 나라냐면은 B가 브라질, 그 다음에 R은 러시아, 겹치니까 안 쓸게요. I는 인도, 그 다음에 C도 앞에 있으니까 안 쓸게요. 중국, 차이나의 C고요. 원래는 이렇게 4개의 국가를 묶어서 우리가 브릭스라고 했단 말이야. 이거는 이제 그냥 그 복수 형태다 해서 소문자 S를 붙인 건데 최근에는 이 S를요 하나의 국가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국가냐면은 아프리카 남쪽에 있는 남아공,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포함시키기도 해요. 얘네들도 영토 면적이 넓은 편이거든요. 자, 이런 국가들이 가장 대표적이다. 그러면 영토 면적이 넓은 건 도대체 어떤 장점이 있겠느냐? 어떤 장점이 있을 것 같아? 땅이 커. 땅이 크면 쉽게 말해서 팠을 때 그 안에서 뭐가 나올 가능성이 커?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좁은 경우보다는 넓은 경우에 팠을 때 뭐라도 나올 확률이 높은 거 아니야. 천연자원의 매장 가능성이 높아서 어떻다? 발전, 그러니까 경제 발전에 매우 유리하다라는 거지. 현재 그래서 그 영토 면적을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선 이런 나라들도 있는 반면 아직까지는 많이 막 이제 완전한 궤도에 올라서지 못했지만 그래도 넓은 나라가 좁은 나라보다는 발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야. 자, 반면에 단점도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면적이 넓다 보니까 좁은 나라보다 인구수도 많고 그래.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뭐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고 지역별로 종교가 다양하기도 하고 뭐 인종이 다양하기도 하고 문화가 다양하기도 하죠. 그래서 좁은 나라에 비해서 국가 통합에 조금 불리하다. 요게 바로 영토가 넓은 나라의 단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토 면적이 좁은 국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국가들을 예로 들어볼까? 뭐 영토 면적이 좁은 국가는 넓은 국가보다 훨씬 많아. 대표적인 국가들 한번 꼽아보자면 가까운 지역의 동남아시아 싱가포르, 뭐 서울만 하죠. 그 다음에 유럽 가면 모나코, 프랑스 남부에 있는데 정말 작습니다. 하나의 도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나라죠. 전 세계 국민소득 2위인가 하는데 영토 면적은 뭐 택도 없이 작아. 룩셈부르크, 서아시아의 뭐 카타르 등등등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영토 면적이 좁은 대표적인 국가야. 그러면 영토 면적이 좁은 것도 뭔가 장점이 있나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일단은 하나의 어쨌든 작아도 국가잖아. 국가면은 영토를 뭔가 수비하고 방어하고 보호하고 국가 통합을 하고 이런 부분에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어. 쉽게 말해서 반대적 위하고 국가 통합에 그 다음에 국가를 방어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고 통합에 유리하다라는 거. 그럼 단점이라고 한다면 얘네들이랑 반대일 거 아니야. 천연자원의 매장 가능성이 적은 편이에요. 자, 근데 너희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 무슨 말이냐? 천연자원의 매장 가능성이 적다. 그러면은 경제 발전이 힘드냐? 그래서 영토 면적이 좁은 국가들은 못 사냐? 아니야. 너희들 봐봐. 여기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잘 살고 아시아 전체를 통틀어도 잘 사는 국민소득 높은 대표적인 국가죠. 그 다음에 뭐 모나코 같은 나라는 뭐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넘어갈게요. 룩셈부르크 방금 전에 지나가면서 언급했지만 전 세계 국민소득 순위로 따졌을 때 매년 바뀌기는 하는데 작년에 2등 했고 하여튼 5등 안에 계속 들어요. 어마어마해. 우리나라 국민소득의 한 몇 배? 4배? 3배? 3배 이상 돼요. 장난 아니죠? 카타르, 서아시아에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얘네들도 잘 살아요. 국민들한테 막 매년 보너스도 주고 그런 국가예요. 자, 이런 얘기는 뭐냐면 천연자원의 매장 가능성은 적지만 우리가
그 자원 할 때 4단원에서 배웠잖아요. 자원이 천연자원만 있는 게 아니야. 인적 자원도 있고 문화적 자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인적 자원, 문화적 자원을 개발해서 얼마든지 경제 발전을 이룩한 국가도 많다라는 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영토에 관련된 거 정리를 해봤습니다. 영토는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두 번째,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 영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영토 주변의 바다를 우리는 보통 영해다,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잠깐 지구상의 국가들 중에서 영토와 영공이 없는 나라는 없지만 영해를 갖지 못한 나라는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뭐 볼리비아나 몽골 같은 나라들, 내륙 국가. 왜냐하면 봐봐, 몽골이라는 나라가 어때요? 아시아 대륙이 이렇게 있으면요, 중간에 박혀 있어요. 몽골 주변에 바다가 없단 말이야. 주변에 바다가 있어야 얘네 소유의 바다도 있는 건데 주변이 다 다른 나라들도 둘러싸여져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영해를 갖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영해는 없는 나라도 있다라는 걸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럼 도대체 바다라는 게 굉장히 이제 망망대, 넓은데 어디까지를 그 나라의 바다, 영해로 정하냐? 중요한 내용 들어갑니다. 별표. 보통 예외도 있어요. 예외는 우리나라 할 때 할 건데 보통 대부분 영해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밑줄 친다. 최저 조위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최저 조위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를 그 나라의 영해라고 설정을 해요. 해리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바다에서는 킬로미터, 미터 단위를 안 써. 바다에서 이제 거리를 측정할 때 해리라는 단어를 쓰는데 안 외워도 되지만 보통 1해리 그러면 1852m를 말합니다.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아, 그런 의미구나. 12해리라는 수치만 알아두시고, 더 중요한 건 이거죠. 최저조위선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최저조위선은 뭐냐면, 자, 선생님 그림 그려놓은 거 봐. 여기가 육지야. 우리가 바닷가에 놀러를 갔어. 그럼 바닷물이 여기서 이제 찰랑찰랑 하고 있잖아요. 일단 바닷물은 멈춰있지 않아. 파도가 계속 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서해안 같은 데 가면 이제 밀물, 썰물의 차이가 있잖아요. 바닷물이 육지 쪽으로 좀 더 들어올 때가 있고 바다 쪽으로 최대한 빠져나갈 때가 있어. 최대한 바닷물이 빠져나갔을 때 드러나는 여기 경계선, 육지의 끝선 있죠. 육지의 끝선? 요 선을 우리가 최저조위선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바닷물이 최대로 빠져나갔을 때 그 육지 끝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뭐 12해리, 12해리까지 여기가 이 나라의 영해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무조건 나는 아니야. 예외가 있어. 우리나라 할 때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거야. 자, 그 다음에 영공. 영공은 되게 간단해. 그 나라의 땅이 영토잖아. 그 나라의 바다가 영해잖아요. 영토와 영해의 수직상공. 거기를 우리가 영공이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거. 그러면 수직으로 올라가서 끝까지 우주선이 가는 우주 끝까지가 다 그 나라의 영공이냐? 그게 아니고 보통 대기권에 한정을 짓고 있다는 거. 요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늘에 떠서 사는 게 아닌데 바다에선 물고기라도 잡지. 그 나라의 하늘이라는 게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있어요. 어떻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냐면, 자, 다른 나라 국가의 배, 항공기 이런 것들이 허락 없이 운항을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나라의 바다 영해야. 여기에 중국 배가 우리나라에 허락 없이 지나갈 수 있느냐? 못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영해와 영토의 수직상공, 영공. 다른 나라 비행기가 한 번만 지나갈게 휘웅 지나갈 수 있느냐? 못 지나가요. 반드시 그 나라에 통보를 하고 허락을 받아야지만이 지나갈 수 있고 통행료를 내야 돼요. 국가 간에 협약된 금액만큼 통행료를 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엄청나게 중요해요.